옛날, 아주 먼 옛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지던 깊은 산골 마을에 기이하고도 슬픈 사연을 간직한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달이 늦게 뜨는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는 대나무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외딴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를 죽이고 곁눈질로 훔쳐보곤 했는데 그곳에는 유난히 하얀 얼굴에 핏빛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연화라는 여인이 홀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나이가 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마을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가 사는 집은 겉보기에는 여느 시골 초가집과 다를 바가 없었으나 밤이 깊어지면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곤 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장독대 옆에는 이름 모를 붉은 꽃들이 계절을 잊은 듯 피어 있었는데 그 꽃들은 낮에는 시들한 듯 잎을 말고 있다가 밤이슬이 내릴 때쯤이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붉은 빛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연화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가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올 때조차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런 연화를 두고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서늘한 아름다움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밀어내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방안 풍경은 마을 사람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적막하고 고요했는데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경대만이 유일하게 생기를 띠는 물건이었습니다. 경대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고 그 위에는 작은 백자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백자합은 연화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건으로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붉은 연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지는 평범한 홍화꽃잎이나 주사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휩쓸고 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정인, 그 사랑하던 사내의 뼈가루를 고운 기름과 붉은 염료에 섞어 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이한 화장품이었습니다. 매일 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연화는 비로소 거울 앞에 앉아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연지합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알싸하면서도 비릿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그리운 흙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가늘고 하얀 새끼손가락 끝에 불띠붉은 연지를 살짝 묻혀 떨리는 손길로 자신의 입술 위에 천천히 덧발랐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죽은 정인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릴 때마다 그녀의 손끝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연지가 입술에 닿는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기이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창백하던 뺨에도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가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연지를 바르는 이유는 단 하나 죽은 정인이 남긴 마지막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연화의 손을 잡고 내가 죽어서 제가 되더라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며 그 고운 미소를 지켜주겠소라고 맹세했었습니다. 연화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수습하여 곱게 빻았고 그것을 자신의 입술에 바르는 연지에 섞음으로써 그와 영원히 하나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물건을 곁에 두면 부정을 탄다고 하여 기피했지만 연화에게 이 연지는 공포가 아닌 사랑의 증표이자 그가 곁에 있다는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그에게 말을 걸듯 입술을 달싹이곤 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밤이면 연화의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붉게 물든 입술로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마치 거울 너머에 정인이 서 있기라도 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뼈가루가 섞인 연지는 신비한 힘이라도 가진 것인지 한 번 바르면 밤새도록 지워지지 않고 그 붉은 빛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물을 마시거나 잠을 자도 입술의 색은 바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고 깊은 붉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밤길을 걷다 연화의 집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저 여자가 또 귀신을 부르는 화장을 하고 있구나 하며 몸서리를 쳤지만 그 그림자가 뿜어내는 처연한
아름다움에 홀려 한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연화의 집 부엌에는 항상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지만 그녀가 정성스레 닦아놓은 솥뚜껑과 그릇들은 주인의 성품을 닮아 정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도 끼니를 거르는 법이 없었고 밥을 지을 때면 꼭 한 그릇을 더 떠서 아랫목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인을 위한 밥상이었으며 그녀가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오늘 밥은 참 잘 되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고슬밥이에요.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다정하여 밖에서 들으면 마치 방 안에 다정한 부부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을의 풍경은 점점 더 쓸쓸해졌지만 연화의 입술만은 언제나 봄날의 꽃처럼 화사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연화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 여자 입술 말일세. 어찌 그리 붉을 수가 있나. 심리 밖에서도 보일 지경이야. 한 안악이 입을 열자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듣자 하니 무슨 특별한 약재를 쓴다던데 그게 사람을 홀리는 약이라지 뭔가. 우리 남편도 지난밤에 그 집 앞을 지나다 넋을 놓고 서 있는 걸 내가 끌고 왔다니까. 그들의 말 속에는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연화가 바르는 연지의 진짜 재료가 무엇인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밝아 마당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대 앞에 앉아 연지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합 속에 담긴 연지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안에 담긴 가루들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붉은 반죽이 스스로 움직여 모양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차가워야 할 연지에서 미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체온과도 같은 따스함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인가요? 오늘따라 당신이 더욱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를 입술에 옮겨 바르며 정인의 손길이 얼굴을 어루만지는 듯한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쪽 큰 기와집에 사는 최부자댁 며느리 금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며느리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남편의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전전긍긍하던 차에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연화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입술이 그렇게 곱다지 늙지도 않고 남자들이 보면 넋을 잃는다던데. 금옥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은 비싼 비단옷을 입고 값비싼 분을 발라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는데 산골 외딴 집에 사는 초라한 과부가 그토록 주목받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검은 질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겨우내 촘촘감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루에 앉아 풀을 쑤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의 붉은 입술을 보고는 귀신 입술이다. 귀신 입술하며 놀려대고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풀칠에 열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은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오직 정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기어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마당의 흙을 적시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경대 앞에 앉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뼈가루가 섞인 연지는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 속에서 그 향기는 방 안을 넘어 마루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조차 그 향기에 취해 잠시 머물다 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빗소리를 들으며 옛날 정인과 함께 비를 피하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처마 밑에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금옥은 하인을 시켜 연화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이 알아온 정보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살며 밤마다 화장을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의 귀에는 밤마다 화장을 한다는 말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과부가 밤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한단 말인가? 분명 뭔가 수상한 비법이 있는 게야. 금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들해진 얼굴과 연화의 붉은 입술을 비교하며 그 연지만 있다면 다시 남편의 사랑을 되찾고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엉뚱한 상상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는 하얀 옷을 입고 강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짓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물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애타게 그를 부르며 강물로 뛰어들려 하자 갑자기 붉은 꽃잎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연화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둔 연지 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어쩐지 뚜껑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합을 품에 꼭 안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풍경은 몽환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는 동안에도 간밤의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인의 표정이 슬퍼 보였던 것은 왜일까? 그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연화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는 집이라 연화는 의아한 표정으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최부자댁 며느리 금옥이었습니다. 금옥은 연화의 집을 훑어보며 짐짓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 참으로 딱하기도 하지.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눈은 연화의 얼굴 정확히는 그녀의 붉은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금옥은 부채를 펼쳐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내 지나가다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러 왔네. 들리는 소문에 자네가 차를 잘 끓인다 하여 겸사겸사 들렀지. 그것은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연화는 내색하지 않고 그녀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연화가 부엌으로 차를 가지러 간 사이 금옥의 눈은 쉴 새 없이 방 안을 탐색했습니다.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낡은 경대와 그 위에 놓인 백자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것이로구나. 금옥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합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금옥은 침을 꼴깍 삼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저 합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있어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연지를 손에 넣고 말겠다고. 연화가 따뜻한 모과차를 내오자 금옥은 짐짓 점잖은 척 차를 마시며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입술 색이 참으로 곱네 그려. 어디서 산 연진가? 시전에서도 저런 색은 본 적이 없는데.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만든 변변찮은 것입니다. 금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재차 물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었다고. 재료가 무엇인가? 내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그 비법을 좀 알려주게나. 연화는 정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게 목숨과도 같은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금옥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금옥은 차를 다 마시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숨 같은 사연이라니. 천한 것들이 을의 값을 올리려고 하는 수작이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금옥이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뒷산에 올랐습니다.
늦가을 산은 낙엽으로 덮여 폭신했지만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어 스산했습니다. 그녀는 정인이 좋아하던 산국화 몇 송이를 꺾어들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정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붉은 입술을 적셨습니다. 눈물에 젖은 입술은 더욱 붉게 빛났고 산새들도 그 슬픔을 아는지 지저김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닫아두고 나갔던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녀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방 안의 물건들은 그대로인 듯 보였지만 경대 위에 놓인 백자 합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합의 뚜껑 문양이 정면을 향하도록 놓아두었는데 지금은 옆으로 살짝 돌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합을 열어보았습니다. 연지는 그대로 있었지만 낯선 손자국이 미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연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대 앞을 지켰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연지합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일 때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녀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그 연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연지만큼은 지켜내겠다고. 그것을 잃는 것은 곧 정인을 2번 잃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이틀 무렵 연화는 피곤에 지쳐 잠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에 입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지를 발라도 입술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붉은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연화의 눈앞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금옥이 다녀간 후 연화의 집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들이운 듯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대 앞에 앉아 백자합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마치 그것이 깨지기 쉬운 유리알이라도 되는 양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졌습니다. 합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만이 그녀의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리는 바람소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쏘스라치게 놀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위협받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화의 집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금옥은 분을 참지 못해 안방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비단 치맛자락을 거칠게 움켜쥐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값비싼 분을 떡칠하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화가 가진 그 처연하고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입술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지를 덧발라도 연화의 입술처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한 깊은 붉은 빛은 결코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금옥은 화장대 위에 놓인 연지 그릇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옥의 남편이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널브러진 화장품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부인 이게 또 무슨 행패요? 곱게 늙어가도 모자랄 판에 왜 이리 심술이 늘었소?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는 불타오르는 금옥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 식은 것이 모두 자신의 시들어가는 미모 탓이라 여겼고 그 잃어버린 젊음과 사랑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연화의 연지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내 기필코 천하일색이 되어 당신이 내 치마폭에 매달리게 만들 테니. 금옥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금옥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연화의 연지를 손에 넣을 궁리만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힘으로라도 뺏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은 대낮에
남의 집을 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녀를 불러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더 자세히 알아오라고 닥달했습니다. 하녀는 주인의 기세에 눌려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그게 마을 노인들 말씀으로는 그댁 아씨가 밤마다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 연지도 여우피로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금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우피든 귀신피든 상관없다. 그 빛깔만 낼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그녀의 집착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 뒤 금옥은 다시 한번 연화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값비싼 비단과 폐물들을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산골 과부 주제에 재물 욕심이 없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금옥이 하인을 대동하고 마을길을 나서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연화의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녀의 가채를 흐트러뜨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당 텃밭에서 늦가을 물을 뽑고 있다가 살인문 밖에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며칠 전 보았던 그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또다시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금옥은 이번에는 짐짓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며칠 새 얼굴이 더 고와진 것 같네 그려. 내 지난번에는 결례가 많았네. 금옥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으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흙 묻은 손을 털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금옥은 하인에게 눈짓하여 가져온 보따리를 마루 위에 풀어놓게 했습니다. 눈부신 비단과 번쩍이는 금비녀 옷가락지들이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이걸 보게. 자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재물일세. 그깟 연지 한 합과 바꾸기에는 차고 넘치지 않는가. 금옥은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연화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싸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재물들은 돌멩이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인의 뼈가 섞인 연지는 세상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의 분신이었으니까요. 연화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돌아가십시오. 이 물건들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지는 부인이 생각하는 그런 화장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한과 그리움이 서린 물건이니 탐내지 않는 것이 부인께도 좋을 것입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충고였지만 금옥에게는 그저 물건 값을 더 올리려는 수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천한 것이 주제를 모르고. 금옥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자 마당에 있던 까마귀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지팡이를 짚은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기 당산나무 밑에 사는 무당 할멈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과 거의 왕래가 없던 노파가 불쑥 나타나자 금옥과 연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파의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마치 꿰뚫어보듯 정확하게 금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걸걸하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썩은 내. 지독한 썩은 내가 나는구나.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 기분 나쁜 울림이 있었습니다. 금옥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썩은 내가 난다는 거야? 그녀는 코를 막으며 노파를 향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지팡이로 금옥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살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라. 산 자의 얼굴에 죽은 자의 혼을 바르려 하다니 네 명을 재촉하려는 게냐. 노파의 말은 정확히 금옥의 속내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식한 무당 따위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재수없게. 노파는 금옥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연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 꽉 잡고 있거라. 내 정성을 놓치면 피바람이 불게야. 문단속 잘하고 마음단속은 더 잘해야 한다.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노파는 다시 대나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진 노파의 등장에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말이 가슴에 박혀 꼼짝할 수 없었고
금옥은 기분이 상할 대로 상에 씩씩거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흥, 미친년들이 쌍으로 놀고 있네. 내 반드시 그 연지를 가져가고 말 테다. 금옥은 악담을 퍼부으며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금옥의 머릿속에는 노파의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산자의 얼굴에 죽은 자의 혼을 바르려 하다니. 그 말이 묘하게 신경 쓰였지만 그녀의 탐욕은 두려움을 금세 덮어버렸습니다. 흥, 죽은 자의 혼이라니. 그저 색깔이 고운 연지일 뿐인데 괜히 겁을 주는 게지.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숲길은 어쩐지 올 때보다 더 어둡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채는 것 같았고 바람 소리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금옥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져갔던 비단과 폐물들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 얼굴만 가질 수 있다면, 저 붉은 입술만 가질 수 있다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연화의 연지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마법의 도구이자 반드시 쟁취해야 할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물리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하늘이 찢어질 듯 번쩍였고 창문들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아이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의 경고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피바람이 불게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오늘 밤이 고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연지 합을 꺼내어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옷 속에서 느껴지는 합의 딱딱한 감촉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정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자신을 지켜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반면 금옥은 빗소리를 들으며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몰래 담장을 넘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진흙탕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주지 않는다면 훔쳐서라도 가져야지. 그녀의 손에는 작은 단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러 가는 양반집 마님의 모습은 처참하면서도 기괴했습니다. 연화의 집으로 가는 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금옥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오기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비단신은 벗겨진 지 오래였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붉은 연지가 담긴 백자 합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침내 연화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 젖은 초가집은 마치 물에 빠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숨을 죽이고 담장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겠지.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오면 그만이야. 그녀는 낮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집신 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연화는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다 타들어가 가물거리고 있었고 그녀의 품속에 있던 연지합은 잠결에 뒤척이다가 이불 밖으로 살짝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문풍지를 뚫을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연화는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놓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고 빗물에 젖은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의 천둥 소리가 문 열리는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금옥은 방 안으로 들어와 숨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잠든 연화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잠든 모습조차 질투가 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금옥의 시선이 연화의 머리맡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백자합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도자기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합을 낚아챘습니다. 합을 손에 쥐자마자 금옥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나가려던 찰나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가 잠결에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금옥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연화는 다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금옥은 도둑고양이처럼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를 뚫고 산을 내려오는 금옥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품속에 넣은 연지합이 마치 뜨거운 심장처럼 쿵쿵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지만 그 눈빛만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합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뼈와 영혼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금옥은 젖은 옷을 대충 갈아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훔쳐온 연지합은 베개 밑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흥분 때문에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합이 둥근 곡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추워, 너무 추워 하는 남자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금옥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빗소리 때문에.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등 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이불을 들춰보았습니다. 있어야 할 연지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롱 및 경대 서랍, 부엌, 아궁이까지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지만 연지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루에 찍힌 진흙 묻은 발자국만이 누군가 침입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정인의 뼈가, 정인의 영혼이 사라진 것입니다. 연화의 통곡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과부가 무슨 일이 있나 보네 하며 무심하게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맨발로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물 범벅이 된 채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 연지 보셨나요? 제발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피했습니다. 연화의 절규는 공허하게 흩어졌고 그녀의 붉은 입술은 공포와 절망으로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금옥은 늦은 아침에야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훔쳐온 백자 합을 꺼냈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합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매끄러웠습니다. 금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안에는 핏빛처럼 붉고 진득한 연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금옥은 홀린 듯이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붉은 연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금옥에 떨리는 손끝이 마침내 백자 합 속에 담긴 붉은 연지에 닿았습니다. 손가락에 전해져 오는 감촉은 기이했습니다. 보통의 연지처럼 부드럽고 기름진 느낌이 아니라 마치 아주 고운 모래알이 섞인 듯 까슬까슬하면서도 동시에 살얼음을 만지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그 이질적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욕망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오직 저 붉은 빛깔을 자신의 입술에 옮겨놓겠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끼손가락에 묻은 붉은 반죽을 천천히 입술에 문질렀습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찌릿한 냉기가 입술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지를 다 바르고 난 뒤 금옥은 거울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세상에. 거울 속의 여인은 방금 전까지의 시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입술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얼굴 전체에 형언할 수 없는 생기가 돌고 눈빛마저 요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장터에서 파는 싸구려 연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입술 머금은 장미꽃잎이 금방이라도 피를 토해낼 듯 선명하고 깊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금옥은 좌우로 고개를 돌려보며 만족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입술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냉기는 오히려 열기에 들뜬 그녀의 기분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연지 합뚜껑을 닫아 다시 베개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지만 금옥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서늘해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이 안방마님을 보고는 빗자루를 놓칠 뻔했습니다. 마마님, 오늘따라 안색이 무척 고우십니다. 하인의 칭찬에 금옥은 어깨를 으쓱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 내 오늘따라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들떠 있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을 어귀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산발한 머리에 맨발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광녀였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 남편을 보셨나요? 붉은 집에 갇힌 제 남편을 찾아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저댁과부가 기어이 미쳤나 보네. 60, 젊은 나이에 안 됐어. 그들의 수근거림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에게는 그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연지, 합정인의 영혼이 담긴 그 그릇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발길을 최부자 댁으로 옮겼습니다. 마을에서 그 연지를 탐냈던 사람은 오직 금옥뿐이었으니까요. 최부자 댁의 높은 소슬대문 앞에 도착한 연화는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세요. 내 물건을 돌려주세요. 대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대낮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행패야. 건장한 하인들이 연화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는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나무 기둥을 긁으며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여자가 훔쳐갔어. 내 남편을 돌려내란 말이야. 그때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최부자가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소란이냐? 그의 호통에 하인들이 귀를 터주었습니다. 최부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연화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네는 저 산 밑에 사는 과부가 아닌가? 점잖은 사람이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는가? 연화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며느님이 제 목숨 같은 연지를 훔쳐갔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우리 며느리가 무엇이 아쉬워? 남의 물건을 훔친단 말인가? 썩 물러가라. 바로 그때 안채 쪽문이 열리며 금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입술에는 그 문제의 붉은 연지를 바른 채였습니다. 금옥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신가? 미친년이 남의 집에 와서 도둑 취급을 하다니. 관아에 고발이라도 해야겠네. 금옥이 입을 열 때마다 붉은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이 연화의 눈에는 마치 피를 머금은 귀신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 입술, 저 색깔. 그것은 분명 자신의 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깔은 연화가 바를 때와는 달리 어둡고 탁한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인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금옥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그걸 지워요. 당신한테는 안 맞아. 그게 당신을 해칠 거야. 금옥은 코웃음을 치며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호호, 질투가 나서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여봐라, 이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연화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끌려가면서도 금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연화의 처절한 저주가 대문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금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사라지고 난 뒤 금옥의 미소는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입술이 화끈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원했던 냉기가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니 곧이어 불이 붙은 듯
뜨겁게 타오르는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금옥은 황급히 손으로 입술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묻어나는 것은 없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입술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물러가고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댁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안방의 온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방 안의 공기에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한기가 서렸습니다. 금옥의 남편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불평했습니다. 아니, 구들장이 왜 이리 차가워. 아랫목이 냉골일세. 금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남편에게 더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그녀 자신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는 바깥 날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베개 밑에 숨겨둔 백자합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기 때문임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바람소리에 섞여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창호지를 긁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지만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더니 이내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틀을 긁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금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금옥의 귀에는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긁는 소리, 사이사이로 낮게 흐느끼는 남자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돌려줘, 내 자리로. 돌려줘. 금옥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몸은 꽁꽁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꿈이야, 헛소리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치 바로 방문 앞에서, 아니 방 안구석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살짝 눈을 뜨고 실눈으로 방 안을 살폈을 때 방구석에 놓인 병풍 뒤에서 희미한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피어오르는 연기 같기도 했습니다. 금옥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개 밑에 숨겨둔 백자 합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합이 스스로 움직이며 베개 밑을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기겁을 하며 베개를 꽉 눌렀습니다. 안 돼, 못 나가. 넌 내 거야. 그녀의 탐욕은 공포조차 억누를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합을 짓눌렀습니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숨 막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옥은 채탄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입술만은 여전히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붉고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세수하려고 물을 떠놓고 얼굴을 비추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만 같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옥은 소스라치게 놀라 물을 엎질렀습니다. 엎질러진 물이 바닥으로 흐르는데 그 물빛마저 붉어 보였습니다. 금옥은 불안한 마음에 연지를 지워보려 했습니다. 기름을 묻힌 솜으로 입술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연지는 지워지기는커녕 솜에 묻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입술 가죽 자체가 붉게 물든 것처럼 아무리 문질러도 그 색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게 문지를수록 입술이 찢어질 듯 아파왔고 거울 속의 붉은 입술은 그녀를 비웃듯 더욱 번들거렸습니다. 이게 왜 안 지워지는 거야? 금옥은 신경질적으로 화장대를 내리쳤습니다. 덜그럭거리며 화장대 위에 물건들이 떨어졌지만 그녀의 붉은 입술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안악들이 최부자 댁에 놀러왔습니다. 금옥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악들은 금옥의 입술을 보자마자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새댁, 입술색이 너무 고운데 좀 과하지 않아? 꼭 쥐잡아 먹은 것 같아. 그러게 밤새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은 창백한데 입술만 동동 뜨네. 그들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괴이함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옥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애써 변명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 화장법이라네. 자네들이 촌스러워서 모르는 게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악들이 돌아간 후 금옥은 방 안에 홀로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낯선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백한 피부에 슬픈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금옥의 어깨 너머로 그녀를 정확히는 그녀의 입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다각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족자만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훔친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려주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붉은 입술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정인을 보았습니다. 정인은 붉은 밧줄에 묶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밧줄은 금옥의 욕심이자 탐욕이었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안 돼. 그이가 고통받고 있어.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또렷해졌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정인의 영혼이 원귀가 되어 사람을 해치기 전에, 그리고 그 업보로 인해 정인이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하얀 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제사를 지내러 가는 사람처럼 정갈하게 몸을 단장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당신을 편하게 해줄게요.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머리를 빗어 넘기고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나약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이를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에는 다시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부자댁 마당에서 풍악이 울리고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금옥은 이 잔치에서 자신의 미모를 뽐낼 생각에 두려움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입술은 여전히 핏빛으로 붉었고 그녀는 그 입술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의 정점이 될 것임을. 잔치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금옥이 안채에서 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기이할 정도로 붉은 입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경외감이 아니라 기괴함에서 오는 침묵이었습니다. 금옥은 그 침묵을 찬사로 착각하고 도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횃불의 불꽃이 파르르 떨리며 푸른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파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감히 결국 사달이 나는구나. 산 사람 입에 귀신 밥을 먹였으니. 노파의 시선은 금옥의 입술이 아니라 그녀의 등 뒤에 엎여있는 희미한 형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금옥의 목을 조르듯 감싸 안고 있었고 그 슬픈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연화의 등장은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서늘하고 강렬하여 아무도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똑바로 금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금옥은 다가오는 연화를 보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또 너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러나 금옥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전혀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해. 그것은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옥의 입에서 흘러나온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에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들린 그 목소리는 분명 금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무덤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습기를 머금고 한이 서린 음성이었습니다. 금옥 자신도 쏘스라치게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입술은 제멋대로 움직이며 다시 한번 말을 토해냈습니다.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낸 죄. 내 뼈와 살이 너를 태울 것이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금옥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잔치마당을 밝히던 횃불들이 일제히 거센 바람에 휘청거리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달빛을 가렸고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날아와 최부자댁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새댁에게 귀신이 씌었어. 누군가 비명을 지르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술상을 업고 도망가는 사람 무서워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아이를 안고 숨는 아낙네들로 마당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만이 흔들림 없이 금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뿐이었습니다. 금옥은 입술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던 냉기가 이제는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입술을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계속해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돌려다오. 내 집으로 내 사람 곁으로. 그것은 금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터져나오는 연지에 깃든 정인의 절규였습니다. 최부자는 사색이 되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저 아이를 안방으로 옮기고 의원을 불러라. 하지만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며느리에게 손을 댔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연화가 금옥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괴로워하는 금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금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금옥의 몸을 휘감고 있던 검은 기운이 일순간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 이러려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해치면 당신은 영영 편히 쉬지 못해요. 그녀는 금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옥의 입술에 깃든 정인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들리자 금옥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저주 섞인 말들이 잦아들고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금옥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입이 너무 뜨거워. 금옥은 자신의 탐욕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애원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붉은 입술은 이제 숫덩이처럼 검게 변해가고 있었고 입가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흉측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훔친 것이 도리어 그녀의 얼굴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하얀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엎어진 술상에서 맑은 물이 담긴 대접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무명천을 물에 적시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화를 푸세요.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의 욕심이 당신을 불렀으나 이제 제가 왔으니 돌아갑시다. 연화의 손길은 지극히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젖은 천을 금옥의 검게 타들어가는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천이 입술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달궈진 인두를 물에 식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금옥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연화는 그녀의 머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입술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삿된 마음까지 닦아내야 이 저주가 풀립니다. 연화는 금옥을 달래며 동시에 정인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무명천은 순식간에 검붉은 피와 연지로 얼룩졌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입술을 닦아내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부잣집 며느리가 초라한 과부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과부가 귀신 들린 입술을 닦아내는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엄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나타났던 노파가 군중 속에서 혀를 찼습니다. 굽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죄를 씻는 법이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 제 눈에서도 물이 나와야 하는 게야. 노파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실감했습니다. 한참을 닦아내자 금옥의 입술에서 검은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타들어가는 듯한 붉은색이 옅어지고 대신 창백하게 질린 본래의 입술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금옥의 눈동자에도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헉헉. 금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퉁퉁 부어오르고 여기저기 헐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귀신이 씌인 듯한 기괴한 빛은 나지 않았습니다. 금옥은 수치심과 공포에 떨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금옥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금옥이 옷고름 사이에 숨겨두었던 백자합이었습니다. 대굴대굴 굴러 연화의 발치에 멈춘 합은 뚜껑이 열려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합 안에 있던 연지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빈 합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다 타버렸군요. 그 분노로 스스로를 다 태워버렸어요. 연화는 빈 그릇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인의 뼈가루가 섞인 연지는 금옥의 탐욕을 징벌하느라 모두 소진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무얼 보고만 있느냐. 어서 며느리를 방으로 들이고 이 소란을 수습해라. 그는 며느리의 추태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탈진한 금옥을 부축해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금옥은 끌려가면서도 연화 쪽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치욕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풍악소리 대신 사람들의 웅성거림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빈합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록 연지는 사라졌지만 정인의 영혼이 더 이상 낯선 곳에서 고통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횃불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그녀의 그림자가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대문을 나서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당산나무 아래의 노파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산자는 산자의 몫을 살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가야지. 억지로 붙잡아둔다고 능사가 아니야. 노파의 말은 바람을 타고 흩어졌지만 그 의미는 밤공기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산길을 오르며 품에 안은 합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던 도자기에서 다시금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정인이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연화의 귓가의 환청처럼 정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달무리가 마치 정인의 미소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를 정말로 보내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연화는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난장판이 되어 있을 줄 알았던 방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다만 경대 위에 놓여있던 빛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떨어진 빛을 주워 제자리에 놓고 빈 백자합을 경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텅 빈 그릇은 공허해 보였지만 더 이상 집착이나 광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지를 바르지 않은 입술은 창백하고 핏기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붉은 입술은 없어요. 당신도 없고요. 연화는 거울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볼을 타고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긴 악몽에서 깨어난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빈 합을 바라보며 정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뼈가루는 사라졌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과 기억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온전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 댁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금옥은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흉터가 남아보기 흉하게 변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사랑채로 거처를 옮겼고 하인들은 마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금옥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의 탐욕을 후회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일그러진 입술을 보며 남의 것을 탐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잣집 며느리와 죽은 남편을 지킨 과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집족을 바라볼 때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닌 연민과 존경의 눈빛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연화의 붉은 입술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한 여인의 지독한 사랑과 슬픔이 빚어낸 눈물겨운 흔적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연화는 팻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동이 터오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그녀가 바르던 연지색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세요, 이제. 저 먼 하늘로, 강물로. 자유롭게 가세요. 연화는 빈 합을 들어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백자 합을 투과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의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사락사락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들리지 않던 일상의 소리들이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따뜻한 온기가 방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밥이 다 되기를 기다리며 정인이 좋아하던 강가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텅 빈 합이지만 그 안에 담겼던 마음마저 비워내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인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진정한 이별이 될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져 내리는 시각. 연화는 하얀 무명천으로 감싼 빈 백자 합을 소중히 들고 마을 앞 강가로 나갔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가는 평화로웠고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수면 위로는 아침 일찍 먹이를 찾는 물새들만이 한가롭게 논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묵직한 그리움과 시원섭섭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차가운 물살의 감촉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발끝에서 전해오는 냉기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고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정인이 귓가에 속삭이는 작별 인사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무명천을 풀어 백자 합을 꺼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합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붉은 연지도 정인의 뼈가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그릇은 공허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합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강물 위에 조심스럽게 띄웠습니다. 이제 가세요. 좁은 그릇 속에 갇혀 내 욕심에 묶여있던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부디 흘러 더 넓고 자유로운 곳으로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결에 섞여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합은 기우뚱거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물살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백자합이 강물 위를 떠가는 모습은 마치 작은 조각배가 먼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합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며 합을 데리고 산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고 마침내 강물 위에는 윤술만이 반짝이며 남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비통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으며 사랑하는 이를 진정으로 떠나보내는 배웅의 눈물이었습니다. 강가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연화의 눈에 비친 세상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이 연화를 보고 수군거리는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한 눈길을 보내왔습니다. 지난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정성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과 두려움을 걷어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연화 역시 고개를 숙이고 피하는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마을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최 부잣댁의 높은 담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금옥은 그날 이후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숙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졌던 입술은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에 남은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업보이자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집 대문을 바라보다가 원망 대신 무언의 위로를 보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악연의 고리는 끊어졌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자신의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마당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적막함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워 죽은 정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편안한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걸터 앉아 낡은 고무신을 벗고 맨발로 챗마루의 나무결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마당 한 구석에는 지난 가을에 심어둔 배추들이 속이 꽉 차오르고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연화 또한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연화는 경대 앞에 앉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놓여있던 백자합이 사라진 빈자리는 낯설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연지를 바르지 않은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하고 건조했지만 꾸밈 없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얼굴이구나. 10년 만에 만나는 내 민낯이구나. 거울 속의 여인이 옅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그 어떤 붉은 연지보다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텃밭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겨우 내먹을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 배추를 묻고 물을 뽑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땀을 흘리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죽은 자의 뼈를 만지던 손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밭일하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파란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정인이 무사히 저 세상으로 건너갔으리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생명의 리듬에 맞춰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질녘이 되자 이웃집 할머니가 찐 고구마와 동치미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새댁 어제 많이 놀랐지.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리게. 평소에는 왕래가 없던 할머니의 방문에 연화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투박한 그릇에 담긴 음식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이제 다 털어버리고 씩씩하게 살아. 그 따뜻한 한마디가 연화의 언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자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낮에 뽑은 물을 썰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정인을 위해 두 그릇의 밥을 펐지만 오늘부터는 오직 자신을 위한 한 그릇의 밥을 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보며 연화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결코 초라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가장 귀한 밥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속을 채워주었습니다. 맛있다. 참 맛있다. 연화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서 대지의 기운과 농부의 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살아간다는 것이며 내일의 해를 맞이할 힘을 얻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연화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숭루까지 마셨습니다. 배가 부르자 몸이 노곤해지면서 기분 좋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잠자리를 폈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이불 호청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환기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찾아올 정인을 기다리며 긴장 속에 깨어 있었지만 이제는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귀신 소리나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어가는 자연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이 등을 지져주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머리맡에는 빈 백자합 대신 낮에 꺾어온 산국화 몇 송이가 꽂힌 작은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국화 향기가 방안을 채우며 그녀의 꿈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꿈속에는 핏빛 연지나 뼈가루 고통받는 정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흐르는 강물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연화의 집 지붕 위로 부드러운 달빛이 이불처럼 덮였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울었지만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마을의 집들도 하나둘 등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탐욕도 집착도 슬픔도 모두 어둠 속에 묻히고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산골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없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붉은 연지 대신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그녀는 다시 일어나 밥을 짓고 밭을 갈고 이웃들과 웃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산자는 산자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떠난 이에 대한 가장 큰 예의이자 사랑임을 그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연화의 집 굴뚝에서는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편안히 주무시게나. 험한 일 다 지나갔으니 내일은 맑고 고운 해가 뜰 걸세.